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공정 실력이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에게 아주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려왔죠. 엔비디아가 TSMC와의 여러가지 문제, 그리고 TSMC와 AMD와의 관계,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의 공정, 그리고 생산 능력 등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올해 분명 엔비디아를 수주할 거라고 제가 흐름상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결국 올해 9월 정식적으로 엔비디아 제품 수주와 관련된 소식을 엔비디아가 직접 RTX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공정을 어디서 사용하고, 그게 바로 삼성전자죠, 이렇게 발표를 했고 공식화되었죠. 그런데 이 RTX와 관련해서 최근 엔비디아가 전세계 고객들에게 사과를 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밤의 대란 지포스 RTX 3080이 10분도 안 돼서 전 세계적으로 솔드아웃, 즉 매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빠르면 수초, 길면 수분 내로 매진이 되어버린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지포스 RTX 시리즈가 이전 세대와 비슷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월등한 성능 향상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아왔는데, 이 기대감이 실제 사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매진된 3080 시리즈의 실제 게임 성능은 FHD 기준으로 저번 시리즈와 큰 차이가 없지만, 최근 게이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WQHD, 더 나아가 코로나로 인해 영상과 게임을 더 즐기기 때문에 4K UHD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고해상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작 시리즈인 GTX 2000대 시리즈와 확연하게 성능 향상폭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제품들은 삼성전자의 8나노 공정을 활용해 만든 것인데, 아시겠지만 최근엔 5나노 공정으로 AP를 생산 중인 상황인데, EUV 공정이 들어가기 직전 공정인 8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만든 그래픽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제품 대비 성능을 약 20%에서 40% 가까이 끌어올렸고, 더욱이나 엔비디아는 새로운 시리즈의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 내놓을 때마다 가격을 굉장히 높여서 판매하는 유명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신 공정 수준의 공정을 활용해 칩을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와 비교해 봤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가격대의 신제품 그래픽 카드를 내놓았다는 것은, 이걸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의 8나노 공정 수율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도 분명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TSMC가 EUV 공정을 활용하지 않고 가격적으로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죄송합니다. TSMC가 아니죠. 엔비디아가 이 8나노를 활용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공정에 대해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제품의 성능을 이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율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결론은 엔비디아의 기본적인 이 GPU 설계 능력도 있겠지만, 설계를 현실화시켜주는 이런 공정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삼성전자의 공정 실력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번 제품이 너무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좀 열받는데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추석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또 실언을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바로 최근 아베 총리 뒤를 이은 스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본 스가 측에서 이 한국과 일본, 즉 한일 정상회담을 하려면 진용가의 기업인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조건 확약을 해야 가능하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30일 교도통신은 외무성 간부가 기자단에 스가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문제에 대해서 언제 이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올 연말 개최를 목표로 서울에서 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중인데,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도 일본 빼고 중국이랑 일본 어떻게 대응할지
없이 중국과 협의하면 되겠네요. 뭐 개인적으로 중국, 일본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의 이런 모습을 또 보면 일본도 진짜 아니다 싶을 정도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방한 후 현금화가 진행된다면 스가 총리로서도 물론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일본이 가져갈 부담인데, 자, 방안을 지렛대로 한국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도 엿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일주일 정도 전만 해도 스가 총리가 총리 당선 확정이 되고 우리나라와의 전화회담에서 한일 관계가 매우 엄중하다, 이런 양국 관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아베 전 총리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 즉 한국과의 관계를 조금은 격상시킨 어조로 얘기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앞모습과 뒷모습은 다른 것이죠.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를 한국 측이 지속적으로 제시해라, 만들어달라 라고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데, 결국 징용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할 일은 다 했고 한국이 이제 해법을 제시해라라는 마인드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본질 자체, 일본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마도 지난해 한중일 정상회담 당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처럼 올해 한일 정상이 마주하는 데에는 그 이상의 외교 노력과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정상회담에 앞서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연계 협상이 있었고, 여기에 문희상 의장까지 가가지고 의회 외교까지 가서 했었죠. 올해는 징용 피해자들의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삭, 매각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사실상 양국 관계가 작년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응이 일본이 생각한 방향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법적으로나 국민 감정으로나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을 보니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방한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강력하게 말해버린 것인데요. 좀 웃기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명확한 삼권 분립으로 정치의 사법 개입이 금지된 대한민국은 정치의 사법 판결 개입은 불법이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의 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 개입 요구를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며 이렇게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이 발언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 한국이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총리가 방한할 수 있다고 한 일본 관리의 언급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대선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리가 스가 총리 취임을 계기로 일본의 국운이 상승하고 한일 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얼어붙은 한일 관계 개선 기대감을 피력한 것과는 좀 상반된 어조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또 일본이 아무리 부인해도 침략과 잔혹한 인권 침해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진실이자 현실이라며 진정한 화해를 위한 사과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그만하라 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것이지 옛다, 사과, 여기 있다 라고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채널이 정치 얘기를 하는 채널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일본 수출 규제나 스가의 이런 행동을 말하기 위해선 당장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죄송스럽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찌되었건 일본 측이 정치경제 분리 원칙을 어기고 한국을 공격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분명 한국엔 기술 독립의 의지와 기회를 줬지만 일본 기업의 발등을 찍은 것은 사실이고, 일본과 한국은 복잡하고 미묘한 역사적, 국제 정치학적, 외교, 군사적,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 외교와 경제 사회 분리, 사회 존중과 이해라는 큰 원칙을 꼭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먼저가 아니고 일본이 먼저 말이죠.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2022년 말 완공을 목표로 베트남 하노이의 연구개발센터 건설을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올 3월 보도했다. 센터 건설에는 2억 2천만 달러, 약 2,650억 원가 투자되며 완공 후 2,200 물결 3,000명을 고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삼성전자 베트남 RD 센터가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오지 5세대, 이동통신 같은 연구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네이버, 롯데정보통신 등 이 기업들이 베트남을 RD 기지로 선택하고 있다.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은 베트남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외국 투자기업과 자국 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네이버는 이번 달 베트남 하노이 과학기술대와의 딩제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노이 과학기술대는 베트남의 명문 공과대학이다. 석박사 1,700여 명을 포함해 34,3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한국, 일본, 프랑스,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연구 벨트 구축을 선언한 바 있다. 베트남에서 검색, 이미지, 동영상뿐 아니라 AI, 로봇 등 다양한 주제로 공동 과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하노이 과학기술대 캠퍼스 내에 별도의 조인트 랩도 설립할 예정이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 산학연구단지에 RD 센터를 설립했다. 유통, 스마트시티 등 국내 우수 솔루션을 현지화한다는 방침이다. 호치민 국립대의 우수 인력을 활용하고 40여 개 입주사와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 마용득 롯데정보통신 대표는 RD 역량을 강화해 현지에 맞는 플랫폼 서비스를 발굴하고 동남아를 비롯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가진흥원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 이트파크에서 한 베트남 정보접근센터를 신규로 열었다. 센터는 국영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의 창업을 지원한다. 약 330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에 정보화 교육장, 세미나실 등을 갖췄다. 김혜영 정보가진흥원 부원장은 인재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벤처 생태계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니케이 아시아 리뷰는 올 2월 삼성전자와 다른 한국 기업들이 미중 무역 분쟁에 맞서 베트남 투자를 늘리고 있다면서 내수 경제가 침체일 때 베트남에서 사업 기회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원전 도입 계획 재추진 검토. 베트남 정부가 4년 전에 중단한 원자력 발전소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일간 도이제에 따르면 베트남 에너지연구소의 2021 물결 2030년 전력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 과정이 2035년 이후를 내다보고 원전 도입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발전 용량을 1,000MW로 올리고 2045년까지 5,000MW로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베트남 국회는 2016년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일본, 러시아와 협력해 베트남 중부 닌투원성의 원전 2기를 도입하는 계획을 중단한다는 정부안을 승인했습니다. 전 비엣 응아이 베트남 에너지협회 회장은 주요 에너지원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면 원전 개발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닌투원성의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7년에 걸쳐 대지 정리와 보상이 끝났으며 베트남 정부는 일본, 러시아 측과 자금 조달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원전 도입 프로젝트를 다시 승인받는 절차를 밟고 전문 인력 양성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터 플랜 수립에 참여 중인 응위엔 마인 히엔 전 에너지연구소 소장은 베트남 측과 협력하는 한국, 일본, 러시아 전문가들은 닌투원성 원전 가운데 하나가 기술,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면서 원전 도입 프로젝트 재개에 대비해 닌투원성 부지를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2011년 양국 정상회의에서 원전 건설 종합 계획을 승인했고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때 양국 정상이 원전 협력을 명시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2015년 베트남 원전 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본조사와 계약 등을 추진했으나 베트남 정부의 원전 도입 계획 중단 등으로 무산됐습니다.